안녕하세요. 홍보입니다. 또 이렇게 새벽이 밝았습니다. 왜 또 밝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는 좀 밝아요. 새벽에 지금 6시 20분 좀 넘어가 22분인데요 통상 제가 이 동절기에 이렇게 길에 나오는 시간이긴 한데, 좀 뭔가 환한 느낌. 이제는 3월 4일이잖아요. 네, 3월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이제는 아직까지 영하의 날씨긴 하지만 오늘도 영하 3도 정도 되는데요, 뭐 그렇게 특별히 춥다라고 느껴지진 않는 그런 날씨고요. 다만 미세먼지가 좀 있어요. 오늘 초미세먼지가 최근에 좀 많이 나쁜 상태더라고요. 그것만 좀 이렇게 고려를 해가지고 복장을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 그러고 보니까 어제 삼겹살 데이였는데요. 어제가요. 마트 같은데 딱 갔더니 거의 뭐 삼겹살 데이 약간 특집, 특별 행사하는 그런 삼겹살들이 거의 매진돼 있었어요. 막 동네에 있는 뭐 그런 작은 마트들도 보면은 막 매진이고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확실히 그게 먹혀요. 진짜 뭔가를 하나를 특정한 이벤트 데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날의 의미를 부여를 하면 그게 하나의 마케팅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하여튼간 의미 부여, 스토리텔링. 33 딱 좋잖아요. 삼겹살 데이, 33 데이. 조만간에 또 10일만 있으면 3월 14일 화이트데이 또 오잖아요. 그때도 이런저런 초콜릿도 사고 뭐 사탕도 사고, 그래서 선물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아지겠죠. 계속 그 의미성을 부여하는 거. 그런 상품 판매자들이 오히려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런 날들을 일부러 막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상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것 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게다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이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이죠. 상술이다, 상술이라는 말을 쓰면은 뭔가 폄하하는 의미로 들리잖아요. 이건 상술이다. 근데 정말 좋은 상품을 판다면 그때에 맞춰서, 그리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한다면 그것도 좀 나름 가치가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막말로 진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죠, 어떤 물건의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진짜 물건이 본질적인 어떤 내재된 그 물건 자체의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나, 아니면은 단지 지금 이 시간, 이 시기에 이 공간의 사람들이 특정 물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요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그 물건이 희소성이 있어가지고, 예?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하는 개개인의 그 가치에 부합해가지고 나는 요 정도 돈을 주고서라도 요거를 내가 가지면은 행복하겠다. 예.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세계를 둘러보면 가격 체계가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빅맥 지수 뭐 이런 걸로도 세계의 물가를 측정해보고 이러는데요. 빅맥에 대한 가치가 저마다 국가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진짜 어떤 국가에서는 소고기를 또 되게 저렴하게, 제가 듣기로는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무슨 소고기가 뭐 사방팔방 널려있다 막 이런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는 소고기를 뭐 거의 돼지고기, 닭고기 먹듯이 먹는다. 어딜 가도 막 불판이 깔려있다. 거기서 바베큐를 해 먹을 수 있게,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제가 아르헨티나를 가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소고기를 뭐 좋아하긴 하겠지만 거의 뭐 그 정도 되면은 무슨 주식 아닌가요? 주식처럼 먹는데, 그럼 그만큼 또 많이 생산을 할 것이고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사고 팔게 되겠죠. 한국하고는 좀 다르죠. 한국은 그래도 소고기 하면은 귀한 음식, 값진 음식 이래가지고 맨날 못 먹고 그냥 한번 좋은 일 있을 때 먹고, 특히 한우 거의 최고의 음식으로 통하잖아요. 딱 그 식탁에 올라오면 그날 하루는 그냥 잔칫날 비슷하게 한우 소고기 딱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의미성을 부여한다. 새로운 숨어있던 가치를 어떤 상품에다가 부여를 한다는 거는, 그거를 단지 이거는 상술이다 라고만 말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어요. 상술 플러스, 물론 상술도 있죠. 상술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거, 어떤 그 팔려고 하는 내재된 가치를 좀 더 높여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더 많이 팔리게, 더 높은 가격에 팔리게 하자는 의도, 그 의도 자체를 보면은 상술이라는 말도 쓸 수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이 이건 이런 가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리죠. 그러니까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는 초콜릿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삼겹살 데이에 삼겹살이, 그 삼겹살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듯이, 와, 마트에 갔더니 진짜 삼겹살 품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평소에 삼겹살을 잘 안 먹던 사람들도 오늘 같은 날은 한번 먹자, 딱 이런 느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 날씨가 이제 살짝 오르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약간 진짜 땀이 날 정도로 그렇네요. 바람 한 점 없는 날씨, 오늘은 특히나. 와, 벌써부터 또 여름이 생각나기 시작하네요.
지금 3월 4일인데 이 정도면 와, 올해 여름은 또 복장을 잘 갖춰가지고 또 태양과의 한판 승부 조만간에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기도 했고, 오늘은 사전투표일이죠. 예, 오늘하고 내일 사전투표 한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이제 그 오랜 그런 선거 일정이 점점 이제 마무리돼 가는 느낌입니다. 와, 시간이 처음에는 또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금방 이렇게 또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마다 자, 이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올바른 가치관이란 건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스스로 그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는. 안녕하세요. 그런 거. 아, 요즘에는 근데 진짜 뭐 대통령 선거도 대통령 선거지만 국제 정세가 참 좀 날로 좀 심각성이 이제 커지고 있잖아요. 막 진짜 세계인이 주목하는 그런 전쟁이 막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고, 막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진짜 제 생각에는 참 그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결국은 그 젊은이들일 거 아니에요. 청년들, 군인들은 말이죠. 전쟁에 대한 결정은 정말로 그런 정치인들이 하고, 그 다음에 피해를 보는 건 젊은 청년들, 사상자가 또 많이 발생했다고 하잖아요. 참 그런 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와, 사람의 생명이 정말 중요하다,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전쟁에 대해서 쉽게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또 들여다보면 전쟁의 역사죠. 정말로 기록된 거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게 바로 정치사이기도 하고요. 전쟁을 통해서 바라본 역사 안에는 온갖 국가 간의 어떤 분쟁이나 외교나 갈등, 화합, 이런 게 다 그려지거든요. 그 안에서 제가 항상 이제 좀 이야기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거의 좀 어떤 최악의 그런 갈등 상황이 폭발했던, 그리고 인류의 위기를 겪었던 그 시기, 세계 2차 대전, 좀 2차 대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를 좀 들여다보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처음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와, 이거 진짜 순수한 이런 악마다, 순수한 악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에 동조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 그냥 일반인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그 당시 나치의 결정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 또 갑자기 2차 대전 생각하니까 또 영화 한 편이 떠오르네요. 제가 최근에도 또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요즘엔 또 약간 스파이들 나오는 그런 영화를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 예전에 이제 조조소 시리즈 본다고 시즌 4를 보기 위해서 왓챠를 좀 보기 시작했는데요. 왓챠에서 또 이렇게 이제 제가 전쟁 영화 좋아하고 이러니까 2차 세계대전 많이 검색이 되니까 딱 보니까 영화 그 당시 세계 제2차 대전에서 2차 대전 그 당시에 어떤 이건 2차 대전이 아니겠네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있잖아요. 모사드라고 하죠. 그 모사드에 소속된 그런 첩보원들, 스파이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모사드, 이스라엘이 이제 해온 일들을 보면 나치 전범들을 잡아서 법정에 세우는 일들, 그런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1950년대였던가요? 그때 모사드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끝까지 찾아내요. 끝까지.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렇게 훈련받은 모사드 요원들이 아르헨티나로 날아갑니다. 아르헨티나. 거의 지구 반대편이죠. 남미의 아르헨티나로 가요.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보면은 주로 어떤 간첩 활동이나 첩보 활동 이런 거를 마치고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나라로 좀 영화에서 묘사가 많이 돼요. 실제로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약간 한국 첩보 영화 이런 걸 봐도 나중에 막 간첩 활동 하던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고 막 이런 거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은데요. 1950년대에 누구를 잡냐면 아돌프 히틀러가 아니고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트럭이 있네요. 저쪽 트럭 건너야 되겠다. 트럭을 피하다 보니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또 한 명의 나치 전범이 있습니다. 이 아이히만을 잡으러 그 모사드 요원들이 아르헨티나로 날아가는 거죠. 이 작전의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뭐 사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드시 법정에 세우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만행을 낱낱이 전 세계에 공개를 하고, 이 사람의 죄값을, 이 사람이 정말로 이제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어떤 그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언피니시티라는 영화도 보면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2차 대전은 끝났는데 2차 세계대전은 끝났어요. 아직까지 그 마무리를 하지는 못했다.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전범들이 세계 각지에서 다시금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어떻게 되느냐, 또 한 명의 또 나치 전범이 또 있어요. 그때 2차 대전 당시에 의사, 그만큼 많은 인명에 대해서 많은 인명을 그렇게 죽게 만드는
사망하게 만드는 그런 나치에 부역한 그런 의사가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중대 전범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이 독일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에서 의사 활동을 버젓이 이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사드에서는 요원을 3명을 보내죠. 3명. 남자 둘, 여자 하나. 이름이 진짜 전형적인 이름인 것 같아요. 이름이 스테판, 남자 그 대장이죠. 그러니까 작전을 이제 지휘하는 주로 그런 위치에 있는 젊은 대장 스테판. 그 다음에 좀 그거보다 젊은 약간 20대 후반에 스테판은 한 30대 정도로 보여요. 그 다음에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데이빗이라는 또 요원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나중에 그 지역으로 이제 파견이 되는 레이첼이라는 더 젊은 20대 중반 25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3명으로 이제 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작전을 수행을 하는데 이게 하나의 뭐라고 볼 수 있을까 같으면 배역을 정해 가지고요, 거기에 맞도록 연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전범 의사한테 이제 접근을 하겠죠. 접근을 해서 교란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생포해서 납치해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건데,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왜 영화로 제작됐겠나. 그러니까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던 거죠. 좀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 히만을 그 50년대에 모사드가 잡으러 갈 때도 그렇게 순탄하게 잡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정보기관의 그 수많은 노력들, 그 요원들의 노력, 실패를 거듭하고, 아, 이런 정보는, 이 정보는 좀 틀린 정보였다, 이 정보는 또 좀 가치 있는 정보들이다, 그 자체를 또 파악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그 합당한 정보를 취득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작전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게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다? 뭔가 일이 뒤틀리기 시작하면 일을 마무리하는 데까지 이제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작전은 사실은 실패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한 30년 이렇게 흘러가요, 시간이. 그리고 나서 이제는 거의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노년에 이렇게 접어든 그 요원들이 뭘 하냐, 다시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게, 와, 참, 이런 모사드의 진짜 노력, 끝까지 막 잡으러 간다는 거. 또 거기에 이제 또 약간 또 다른 측면, 아, 이렇게 정보력이 엄청난 이런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에서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구나, 진짜 작전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념, 그 신념하고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소개를 해드린 얼라이드에서도 좀 그랬는데, 사람이요, 그 신념만으로 완전히 진짜 자기 개인은 다 벗어 던지고 그 신념만으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행동을 또 일정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역사를 보거나 그 역사를 재현한 영화 같은 걸 보면 정말로 진짜
그 사람의 가치관은 개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피니시트에서 그려지는 사람들의 면면은 완전히 로봇, 뭐 기계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신념 하나에 완전 목을 메고 거기에 따라서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철저하게 훈련된 그 사람들도 어떤 개인적인 그런 가치관이 있고 개인적인 신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건 그거죠. 뭔가 자신들이 이제 실책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특히나 국가를 속인 거에 대해서, 그게 하나의 또 커다란 이제 신념의 한 줄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걸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요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의 흐름들, 이런 것도 같이 지켜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봤어요. 언피니시드. 추천할 만한 영화고요. 약간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지난번에 그 얼라이드라는 영화는 조금 감독이 이제 로버트 저메키스이다 보니까, 로버트 저메키스가 탐 행크스 주연의 포레스트 검프 아시죠? 그 유명한 포레스트 검프. 그 포레스트 검프의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런 역사를 다루면서도, 포레스트 검프도 일종의 이제 역사 영화거든요. 미국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기적, 미라클, 이런 거를 다뤘던 영화인데, 그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거든요. 어떤 가족에 대한 애정, 그 다음에 연인에 대한 그런 시선, 따뜻한 시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인류애적인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오락성하고 그런 어떤 인류애적인 그런 정서하고 같이 결합돼 가지고 막 그 안에서 막 희극도 일어나지만 비극도 일어나고, 그게 약간 로버트 제메키스 스타일인데요. 얼라이드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각된 반면에, 약간 언피니시드는 조금 그거보다는 좀 더 차갑습니다. 영화가 제 느낌엔 그래요. 약간 좀 차갑게 흘러가죠. 좀 더 냉정하게, 좀 주관성을 좀 배제하면서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오냐, 어떤 개인으로서 버릴 수 없는, 아무리 지금 이 처한 현실에서,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겪는 그런 고통, 그런 갈등, 이런 거를 좀 약간 냉정하게 이제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해답을 또 던져주고, 약간 이런 영화라고 좀 볼 수 있어요. 하여튼 뭐 두 편 다 괜찮은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좀 자세한 내용은 영화를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영화란 게 그렇거든요. 그 작전을 수행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은 이게 진짜 하나의 영화 시나리오죠. 물론 이건 영화니까 이제 그렇게 탁탁탁탁 이제 맞춰서 마치 하나의 이제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구성을 했지만, 사실 정말로 그런 정보기관들은 그런 정보 첩보 활동을 할 때 그런 식으로 계획을 미리 짜서
아주 정교한 게 그거를 실제로 이제 실현에 옮기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그런 장면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참 생각해보면은 요즘에 또 막 진짜 세계인들이 참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 현장. 참 정의가 무엇인가, 무엇이 옳은 일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다시 한번 막 세계 대전을 또 생각하게 되고, 그 당시에 또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난번에 또 이야기했던 그 미넨 협정을 다룬 영화 있었잖아요. 미넨 전쟁의 문턱에서 나는 조지 맥케이 주연의 영화. 그걸 봐도 알 수 있겠지만 그런 정치인들 간의 그런 협정, 무슨 평화를 위한 그런 대담, 그게 한낱 진짜 그냥 실체가 없는, 그냥 사람들의 생각을 그냥 흡수하려고 그런 일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이제 저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게 참 좀 그런 문제긴 한데, 국제사회의 흐름은 이게 정말로 어떤 도덕성, 도덕, 무슨 정의, 올바름, 어떤 사람들 간에 이제 해야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런 걸로 이렇게 흘러가나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도 물론 규율이 있죠. 그 국제연합도 있고요. 국제연합에서 이제 공고도 많이 하고요. 개입도 하고요. 하지만 사실은 어떤 각국 나라들을 큰 틀에서 전체 그 국가라는 그런 하나의 각각의 그 지점들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모든 국가들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이제 법은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국가들이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소위 말하는 강대국들이라는 국가들, 이 나라들이 얼마나 주변국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겠어요. 이건 이래야 된다, 이건 저래야 된다, 너는 이거를 나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막 초등학교 같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없는 경우, 초등학교 교실에 선생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이 어린 학생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전체적인 그런 규율, 규칙 지켜야 되는 그런 일들, 그걸 만들어 놓지 않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완전히 힘의 논리죠. 그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도 결국 힘의 논리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국제사회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로 힘을 갖춰야 된다.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사실 한 국가 안에서는 그 국가를 통제하는 법이 있고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내재된 또 그런 규율이 있습니다. 그게 관례든 관습이든, 아 이러면 이것까지는 안 된다, 우리가 용납 못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예전에 가졌던 그런 규율들, 사람들 마음속에 갖추었던 이건 이래도 된다, 이건 이래도 안 된다 하는 게 좀 명확했던 반면에, 예전에는, 요즘에는 한국 사회만 봐도 첨예하게 갈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위기의 상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치 한 국가 안에서도 국제관계 비슷하게, 국제관계에 하나의 규율로 그 나라들을 전부 다 구속할 수 없듯이, 속박할 수 없듯이, 한 나라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또 그런 경향이 강해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오늘 지금 6시 59분이네요 오늘 평소보다는 조금 많이 걸은 것 같습니다. 날도 많이 이렇게 밝아져 왔고요. 와, 하늘 보세요. 저쪽에 이렇게 펼쳐져 있고, 거의 이제 낮입니다. 7시 됐는데 이렇게 밝아지네요. 근데 날은 조금 흐릿흐릿하네요. 흐립니다. 이따가 좀 비 소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금요일, 오늘 하루도 이렇게 즐겁게 이제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